장례식장 앞이었습니다. 제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100명도 넘어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으며 누군가는 제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정 사진 옆에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손수 쓴 글이었죠. 제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주세요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몇 가지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상주석에는 제 딸 수진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낯선 노인 한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제 딸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고 수진이는 그걸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20년 전에 저를 살렸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분명 진심으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젊은 여성 한 분이 헌화를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분 역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선생님이 제게 준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여성이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수진이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그 아이였구나 하고요. 창밖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회색빛 하늘이 장례식장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흘러나왔으며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는 또 다른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준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딸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하고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무슨 장례식 준비를 하냐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노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장례식 계획을 빼곡히 적어뒀죠. 어떤 음악을 틀어달라, 어떤 꽃을 써달라, 누구에게 연락해달라 그런 것들이요. 딸은 그걸 찾았을 겁니다. 제가 죽고 나서요. 그리고 제 뜻대로 장례식을 치러줬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원했던 건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살아온 날들을 정리하고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후회 없이 떠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요. 돌이켜보면 65년 전 봄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 일을 하셨어요.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시장에서 사온 싼 두부를 넣고 끓이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죠.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사랑보다는 생활이 먼저였던 시절이었죠.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2년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복도에 앉아서 남편과 둘이 조용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녔고 저는 집안일을 했으며 수진이는 학교에 다녔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갔고 여름에는 계곡에 갔으며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갔고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45살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복도에 서서 기다리던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어디선가 응급 호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살아났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죠. 의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죠.
수진이는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했고 생활비가 필요했으며 남편의 병원비도 필요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45년을 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했으며 아파트 청소일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수발을 들고 6시에 집을 나섰어요. 첫 차를 타고 식당에 가서 아침 준비를 도왔고 오전 11시까지 일한 뒤 마트로 옮겨갔죠. 오후 6시까지 마트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을 씻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니, 견뎌야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으며 남편의 상태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됐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게 됐죠. 그때쯤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났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텨냈으며 딸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어요.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50대가 되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취직을 했고 남편의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부담이 줄었으며 저도 마트에서 정규직이 됐죠.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러 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계산대에서 카드가 거절됐어요. 당황하는 그분을 보며 제가 대신 계산해드렸죠. 3만 원이었습니다. 그분은 꼭 갚겠다며 연락처를 남기셨고 일주일 후 정말 찾아오셔서 돈을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창피했는데 도와주셔서. 그분이 말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셨어요. 부인이 암 투병 중이셨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으며 빚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분께 작은 도움을 더 드렸습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싸게 구해서 드렸고 가끔 저희 집에서 먹다 남은 반찬도 나눠드렸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분에게는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작은 식당을 차리셨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건강하게 잘 사시라고만 했죠.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만나러 온 노인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60이 되던 해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근경색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새벽 3시에 의사가 나와서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환자들은 다들 자고 있었고 간호사들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싸웠던 날들, 웃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떠날 거라는 걸요. 남편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화환도 몇 개 되지 않았으며 장례식장도 작았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해도 되나 싶었죠.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하고요. 화려한 장례식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후회 없이 떠나고 싶었죠. 마트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해서 분가했고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지냈어요. 연금이 나왔고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시간이 많아지니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63살 되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가 말했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뭘 준비하고 있나 싶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어요. 표지에 나의 마지막 준비라고 적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뭘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제목을 쓰고 나니 술술 나왔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클래식이나 찬송 가면 좋겠어요. 꽃은 하얀 국화로 해주세요. 화려하지 않게요. 영정 사진은 웃고 있는 걸로 골라주세요. 슬프게 보이는 사진 말고요. 한참을 적다 보니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꺼내놓으니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께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였죠.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서 앨범을 만들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으며 못 가봤던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제주도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이 신기했고 착륙할 때 느껴지는 떨림이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주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며 발밑으로 모래가 부드럽게 밟혔죠.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후회되는 순간들이 떠올랐죠.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그저 감사해서요. 65살이 되자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거예요. 30개쯤 되면 되겠지 싶어서 적기 시작했는데 막상 적다 보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골라 30개로 줄였습니다. 첫 번째는 딸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평생 해주지 못한 말들을 적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많이 부족했지. 너를 더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운 게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고 엄마의 기쁨이며 엄마의 전부였어. 사랑한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 수발을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계셨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며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소. 내 자식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세 번째는 어린 시절 친구 만나기였습니다. 50년 만에 연락한 친구였어요.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죠. 영희야, 나 순자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순자야? 정말 순자야?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울역 앞 카페였죠. 50년 만에 본 친구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헤어진 후 살아온 이야기,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요. 카페에서 나올 때쯤 친구가 말했어요. 순자야, 연락해줘서 고마워.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네 번째는 장학금 기부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쯤 됐어요. 그중 2천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죠.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재단 담당자가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했는데 저는 그저 부끄러웠어요. 더 많이 못 드린 게요. 다섯 번째는 남편 묘소 정리였습니다. 묘지가 좀 외진 곳에 있었는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무덤 주변 잡초를 뽑고 비석을 닦고 꽃을 심었죠. 땀을 흘리며 일하다 보면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잘 돌봐줄게. 걱정 마. 여섯 번째는 요리 배우기였습니다.
평생 된장찌개만 끓이던 제가 이탈리안 요리를 배웠어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갔죠. 파스타 만드는 법, 리조또 만드는 법, 티라미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완성된 요리를 딸에게 가져다 줬을 때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죠.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만든 거예요? 7번째는 악기 배우기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우쿨렐레를 시작했어요. 작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았죠. 손가락이 굳어서 코드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혼자 연주하곤 했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박수를 쳐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8번째는 글쓰기였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1시간씩 앉아서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남편을 만난 이야기, 수진이를 낳은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를 적었어요. 6개월 만에 200페이지쯤 완성했습니다. 9번째는 사진 정리였습니다. 집안에 흩어져 있던 오래된 사진들을 모두 모았어요.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수진이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수백 장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스캔해서 디지털로 저장하고 앨범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 그때의 기억을 메모로 남겼어요. 10번째는 유품 정리였습니다. 제가 죽으면 수진이가 치워야 할 물건들을 미리 정리한 거예요. 필요 없는 옷은 기부했고 오래된 가구는 버렸으며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뒀죠. 각 물건마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누구에게 줄지,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뒀습니다. 67살 되던 해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자주 피곤했으며 가끔 가슴이 답답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아,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11번째, 12번째, 13번째를 완료했죠. 등산, 미술관 방문, 콘서트 관람, 자원봉사, 헌혈.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서운했던 일들은 풀어내고 싶었죠. 수진이와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 덕분에. 68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움직이는데 큰 불편은 없었죠. 다만 피로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고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알바생이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며 학비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죠.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제가 기부한 재단에서 나오는 거였죠. 3개월 후 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열심히 공부해.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그 아이가 바로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69살 되던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걸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입술에 닿는 온기가 좋았으며 눈 내리는 소리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엄마, 저 임신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곧 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오래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슬픔이요.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손주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아기 옷을 떴고 동화책을 샀으며 편지도 썼어요. 사랑하는 내 손주에게.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는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살아. 70살 생일날 수진이가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7개가 꽂혀 있었고 수진이와 사위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으며 작은 선물도 준비돼 있었어요. 평범한 파티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았구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야. 후회되는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의미 있는 일들을 했으니까요. 71살 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게는 2년, 짧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2년이면 충분해. 손주도 볼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술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장례식 준비 노트였어요. 다시 한번 쭉 읽어봤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쳤으며 새로운 내용도 적었습니다. 제 유골은 바다에 뿌려주세요. 남편 옆에 묻지 말고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견딜만 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고 시원한 수박이 달콤했으며 저녁 무렵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죠. 수진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5달째였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엄마 아들이래요. 손자였습니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 꼭 안아보고 싶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했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무리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쉬었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혼자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요. 노인이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죠. 날씨 참 좋죠? 그분이 말을 걸었어요. 네, 좋네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분이 또 물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가끔 와요. 산책하러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식당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그분이었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그분이시네요. 우리는 오랜만에 재회한 기쁨에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죠. 식당이 잘 돼서 지금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인도 완치됐고요. 아이들도 다 잘 자랐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어요. 꼭 연락처 좀 주세요. 나중에라도 뵙고 싶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3kg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어요. 빨간 얼굴에 작은 손, 가만히 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엄마, 들어보실래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병실에 들어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너무 작고 가벼웠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작은 숨소리가 들렸으며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보기 위해 버텼구나. 손주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100일까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재우기도 했죠.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 속에 내가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72살이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주 숨이 차고 걷는 것도 힘들었으며 가슴 통증이 심해졌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봤어요. 엄마 수술 받으세요. 제발. 수진이가 울먹였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했고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장례식 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너무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민준이가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슬퍼하지 마. 엄마는 웃으며 갈 거야.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하더군요. 고통 없이 잠들 듯 같다고요. 제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영정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수진이, 사위, 민준이, 그리고 제가 도와줬던 사람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와 있었죠. 노트에 적어둔 연락처를 보고 수진이가 연락했던 모양이에요. 식당을 운영하는 노인이 헌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젊은 여성이 울며 절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제가 봉사했던 양로원 할머니도 오셨더군요. 고마웠소. 정말 고마웠소. 영정 옆에 걸린 제 글을 사람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슬픈 음악 대신 밝은 음악을 틀어주세요.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오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제 인생을 빛내준 모든 분들께요. 수진이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왔는지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준이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고 사위는 수진이를 다독이고 있었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프지 않은 곡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곡이었죠. 하얀 국화가 가득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으며 부드러운 조명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였어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수진이가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읽었어요. 수진아,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엄마를 슬퍼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 그 시간에 민준이를 더 사랑해주고 남편을 더 아껴주고 너 자신을 더 돌봐줘.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딸이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제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수진이 가족과 몇몇 가까운 분들만 함께했어요. 동해 바다였죠.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유골함을 열어 바다에 뿌렸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파도에 섞이고 물결에 흔들리며 멀리 사라져갔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았죠. 바다가 되고 바람이 되고 하늘이 될 거예요.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수진이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있던 사위도 고개를 숙였고 함께 온 사람들도 묵념했어요.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자 포스트잇이 붙은 옷들이 나왔죠. 이 옷은 기부해주세요. 이 스카프는 수진이가 가지세요. 이 코트는 이웃 할머니께 드려요. 하나하나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책장에서는 제가 쓴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그걸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수진이는 울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서랍 속에서 편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에게, 민준에게, 사위에게, 친구 영희에게. 수진이는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열었죠.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가 미리 쓰는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았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슬프겠지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편지는 길었습니다. 수진이를 낳던 날 이야기, 처음 걸음마를 하던 날 이야기, 대학 입학하던 날 이야기, 결혼하던 날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엄마는 너를 통해 영원히 살 거야. 내 기억 속에서, 민준이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수진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으며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는 벌써 돌이 지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수진이는 가끔 민준이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항상 웃으셨지. 민준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걸린 제 사진을 보며 손을 흔들곤 했죠. 할미.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저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버킷리스트 노트를 찾았습니다. 30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고 대부분 체크 표시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개는 체크가 안 돼 있었죠. 북극광 보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세계 일주 하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도 못 이룬 꿈이 있었구나.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겠다고요. 언젠가 민준이와 함께 북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다짐했죠. 수진이는 제가 기부한 장학재단에도 연락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제가 매달 10만 원씩 추가로 기부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수진이의 진심이었어요. 재단 담당자는 감사하다며 제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죠. 수진이는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갔어요. 제가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제 생각을 했어요. 엄마, 저 잘 지내요. 민준이도 잘 크고 있고 남편도 잘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수진이는 동해 바다에 갔습니다. 제 유골을 뿌렸던 곳이었죠. 파도가 출렁이고 햇살이 반짝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바다였어요. 민준이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수진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수진이가 파도에게 말했어요. 파도는 아무 대답 없이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수진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요. 바다가 되고 바람이 되고 햇살이 되어 함께 있다는 걸요. 엄마 감사했어요. 엄마처럼 살게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미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게요. 약속할게요. 수진이가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와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바다 예뻐. 수진이는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와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나의 버킷리스트.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적었죠. 엄마처럼 의미 있는 삶 살기. 두 번째 항목은 민준이에게 좋은 엄마 되기였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도와주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엄마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요. 사랑하고 베풀고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고 달이 밝게 떠 있었으며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재우고 남편 옆에 누웠어요. 여보, 장인어른 덕분에 우리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죠. 엄마가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했던 것처럼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제 장례식은 끝났지만 제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통해서, 민준이를 통해서, 제가 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요. 제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제가 시작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제가 남긴 사랑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준비했고 살았고 사랑했으니까요.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건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였죠. 남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였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 육체는 사라졌지만 제 사랑은 남았고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제가 만든 변화는 세상에 남아 있었죠. 바다가 되고 바람이 되고 별이 되어 저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수진이 곁에서, 민준이 곁에서, 제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곁에서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들리지 않지만 전해지고 만질 수 없지만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함께함으로 기억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했고 해야 할 일들을 했으며 남겨야 할 것들을 남겼으니까요. 후회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그리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함께했다는 것,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이제는 그 선물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시간입니다. 수진이가, 민준이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예요. 제 장례식은 이렇게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됐어요. 이제 저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 속으로요.